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겠는데요. 이 가자 지구에서 가장 반이스라엘 성향이 강하고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고 또 이 하마스의 군수 제조 시설들 등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모여 있는 이 알-샤티 이 난민촌 여기를 딱 비워놓고 며칠간 포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으니까 이 민간인 피해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알-샤티 난민촌 여기 완전히 하마스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격해 들어간 지 시가전 단 3일 만에 완전히 점령 완료했다. 정말 놀라운데요. 어떻게 점령했는지 어떤 피해는 있었는지 또 민간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2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오늘은 이 병력 외에도 기계화 장비, 포병 장비 아주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차 15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47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많습니다. 58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개 포병 여단급 전력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전투기 수-25 공격기 한 대를 아우디우카에서 격추를 했고요. 무인 항공기 26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꽤 큰 전과가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아우디우카, 바흐무트 그리고 또 크레미나에서 또 러시아군이 다시 공세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우디우카, 크레미나, 바흐무트 등등에서 세게 붙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7회의 교전을 했고 적 전력이 고갈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또 새로운 그런 평가죠. 공세가 힘겹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적 전력이 고갈 중이다.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했는데 적을 많이 소모시켰다 이 말이 되겠죠. 뭐 이 정도면 많이 고갈한 거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내년 대선 전에 결과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아주 가혹한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원 좀 많이 해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러시아는 4년 중임제였던 그러니까 4년 동안 2번 할 수 있는 4년 해서 2번 할 수 있는 대통령제였는데 푸틴이 그걸 했죠. 그런데 또 더 하고 싶죠. 그래서 메드베데프를 바지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기는 총리로 내려가서 4년 동안 실세 총리를 하고 다시 대통령 하면서 이때 개헌을 했죠. 개헌을 해서 6년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푸틴이 2012년 다시 대통령 됐죠. 6년짜리 3번 할 수 있는 거. 그거 지금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2번의 마지막 해죠. 그리고 내년 3월에 대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6년을 더 할 수 있는 마지막 임기죠. 하고 또 러시아 헌법이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한 명 더 끼우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이 나이가 많아져서 6년짜리 다른 바지 대통령을 하나 또 세우고 다시 또 들어가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번 6년이 푸틴의 마지막 6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년 들어가는 그 대통령 선거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 OKT죠.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것인데 그러면 이 겨울에 엄청난 공세가 들어올 것이다. 뭐 당연한 말이 되겠죠. 시리스키 상장 지상군 사령관인데 러시아는 지난 2주 동안 이 동부에서만 4,000명 그러니까 도네츠크 이쪽에서만 4,000명이 전사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동부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기갑 장비 등이 너무 부족해서 주도권 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고위급 장성 3명 해임 검토 어제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거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 고위급 장성 3명 해임 보도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이 소스였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서 그 관계자는 누구냐? 주로 대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럼 대부분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뭐 좀 논란이 커지니까 사실 무근이다 라고 또 하루 만에 또 발뺌을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19명 사망한 128여단 지휘부 공습 사건에 이거 뭐 불확치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128 여단이 있었는데 그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곳을 그대로 정확하게 공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휘부 고위 장교들 포함해서 19명이 죽었는데 이거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내부에 러시아의 불확실가 있었던 것 같다 해서 조사 중입니다. 자,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 1A5 전차죠. 2세대 전차 그거 25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고 독일 정부는 또 별도로 10대를 어디서 구해와서 35대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레오파르트 1A5 이 전차만 해도 한 200대 가까이 공급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이거 가지고 싸울지 전세는 한 번도 지금 안 나타났어요. 우크라이나 농무부는 전쟁으로 농지 20%가 불모지화됐다라고 밝혔는데 포격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화약 등등으로 해서 불모지 됐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다시 재건해야 농토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영국은 국방부가 러시아는 152mm 포탄인데 크라스노폴 M2라고 하는 유도 포탄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어요. 최근에 제가 이 관련한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152mm 유도 포탄 크라스노폴 M2예요. 50km를 날아가고 러시아 주장으로는 이동 표적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영국 국방부도 이걸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게 전선에 나타나면 굉장히 위협적인데 워낙 정확하니까 정말 우크라이나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일대에서 대규모 공세를 진행 중이다 라는 건데 이 전선 지도를 보면요. 이 바흐무트 아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바흐무트 보는데요. 자, 여기 이 북쪽 지역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 영역이었는데 여기 이만큼이 경합지로 분류됐습니다. 경합지로 분류됐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러시아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싸우고 있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가 최소 이만큼 밀렸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 지도를 보기 저는 한 2주 만에 본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우디우카 지도인데요. 이 뉴욕타임즈의 척파로 지도도 러시아의 라이바가 그린 지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제 됐어요. 밑에서 아주 많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아주 많이 접근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수호 25헌대가 격추됐다라는 이런 도식이 보이죠. 그리고 이 전선 바로 시내 인접한 곳에서 러시아군이 공격해 들어갔고 거의 시내 선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 또 남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계속 러시아가 공세를 해서 아우디우카를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크레미나,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등등 해서 대부분 인해 전술, 스톰제트 인해 전술을 하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군이 아주 피해가 크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이 아우디우카의 러시아 측 라이바가 그린 지도인데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 라이바 지도 보시면 이 아우디우카 시내에 폭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도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제 탄약을 대거 받아간 러시아군이 아우디우카에서 굉장한 화력 투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치고 나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뒤로 후퇴했다, 뺏겼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 도식도 러시아 측의 라이바 지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헤르손강 이남 지역에 확고한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 헤르손 관련해서는 뉴욕타임즈의 지도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라이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바 지도를 보면 교두보 없어요. 교두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삼각주 지역. 이 정도만 교두보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러시아군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제대로 된 육지는 전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이런 도식이에요. 그래서 라이바, 러시아 측 이 라이바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강 이남 쪽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이런 지도를 그렸고 뉴욕타임즈는 그래도 조금 내려온 걸 그렸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참 답답하다. 지금 이제 테플린스키 상장을 지휘자로 한 공수군이 헤르손으로 방어를 하러 들어갔죠. 그 전에 방어 병력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방어가 강화되고 그리고 가장 우수한 지휘관이 이 지역 방어 사령관으로 오고 이때 지금 이제서야 치고 내려가니 희생이 클 수밖에 없고 전과는 안 나오죠. 정말 답답한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전황지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이 폭격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오늘의 핵심 알-샤티 난민촌을 완전히 그냥 100% 점령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자가 46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2명이 더 죽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중대장인데 예비군 대위랍니다. 이 알-샤티 난민촌 이 시가전에서 저격을 받아서 한 명이 죽었고 또 한 명은 이 남쪽에서 부비 트랩에 의해서 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추가로 죽었고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친이스라엘 집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이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뭐 한다 하는 PC주의자들 좌파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정신 차린 거죠. 하마스가 저지르고 있는 이 아주 잔악한 행동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진짜 누가 학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진실을 이제 점점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는 프랑스에서 대규모 반 팔레스타인 친유대 집회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위가 일어났고 집회 측 추산으로는 13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모였다. 뭐 꽤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이거 잘못됐다. 라는 규탄 집회를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 정치인들도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민심을 살펴야 되니까 조금 조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이라크가 줄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 대금이라고 하는데 전기 등을 사서 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쌓인 게 한 100억 달러 되는데 이걸 지금 동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란에 100억 달러 더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거죠. 마치 우리 한국이 이란에 줄 돈이 있었죠. 이 석유 수입한 자금 60억 달러, 한 8조 원. 그거 지금 해결해서 해제해서 우리가 이란에 돈 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라크도 100억 달러, 우리보다 더 많죠. 그러면 한국과 이라크만 합해도 20조 원인데 갑자기 지금 이란에 20조 원이 없던 돈이 그냥 퉁 생긴 거죠. 그 돈으로 지금 무기 구매하고 이런 데 지금 지원해주고 하는 거 쓰는데 바이든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을 쓸 때가 있고 당근을 쓸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채찍은 전혀 쓰지 못하고 겁이 나서 당근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뭐가 되냐 이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알시파 작전 개시 직후에 나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해서 좀 인명피해 없도록 잘 해라 라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큰 영향가는 없습니다. 하마스는 IDF 즉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 600대 중에 182대나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이 이란 주재 하마스 대변인이 기자회견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600대가 가자지구에 들어왔는데 메르카바 전차가 그 중에 182대를 파괴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건데 그러면서 하마스가 자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차를 파괴했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 보니까 뭐야 이거 파괴한 거 하나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마스가 빵 쏘는데 뭔가 번쩍하죠. 번쩍하는데 중간에 까만 게 딱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APS 능동방어장치 딱 해서 여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렸습니다. 이 전차가 지금 뒤로 맞았는데 백하네요. 후진하고 있죠. 이건 뭐냐? 이것도 능동방어장치가 여기 능동방어장치 있죠. 능동방어장치 여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쪽에서 탄이 날아오니 일단은 뒤로 백하는 겁니다. 파괴 안 됐는데 파괴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182대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한 게 아니고 182대를 공격했다. 공격했지만 대부분 다 능동방어장치로 막아냈죠.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메르카바 전차 파괴 전과는 3대입니다. 3대. 개전 첫날 1대, 그리고 아이디 밟아서 뒤집어져서 1대 등 해서 3대가 파괴된 겁니다.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알까삼 여단은 여성과 아동 50명의 인질을 석방할 테니 잡혀있는 하마스 전사 100명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자, 시리아 남부에서, 즉 이 시리아 남부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로 로켓탄 2발을 발사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 상공에서 퓨시식하고 2발이 모두 추락했다라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어왔고요. 예멘은 홍해에 딱 접해 있는 시나이 반도 옆의 그 이스라엘 항구 도시죠, 엘라트. 그 엘라트를 향해서 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군이 에로우 요격 시스템으로 요격했다라고 밝혔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번쩍하고 있죠. 번쩍. 그래서 지금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뭐가 있는데 번쩍합니다. 이게 이제 에로우 시스템이 요격을 딱 성공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계속 기분 나쁘죠. 왜냐? 여기 에일러드까지 탄도탄이 날아가려고 하면은 빈 살만 왕세자의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 상공으로 탄도탄이 날아가야 되니까 정말 불쾌하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칠 때 우리 영공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티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합동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티는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있는데 이 가자 지구를 아랍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서 사실은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슬람 세계를 규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 정말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리야드에서 아랍 이 이슬람 연맹 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그냥 외교적 레토릭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자지구 평화 어쩌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성토한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내용도 보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레토릭만, 외교적 레토릭만 뭔가 성토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군은, 저항군은 장기전 준비한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장기전 준비한다. 그래서 현재 전황 아주 좋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항공우주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대 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전황 좋다, 장기전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흘 만에 최대 거점을 지금 시가전에서 뺏겨버렸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탈리아는 27,000톤급의 병원선 볼케이노를 동부 지중해에 배치해서 이 시가전 이후 전후에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서비스할 태세를 갖췄다라고 알려졌고요.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현대 시가전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빼곡한 건물과 높은 인구 밀도 지역으로 극악의 시가전 난이도가 예상되었던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본진 알샤티 난민 캠프가 사흘 만에 이스라엘군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의 붕괴 속도가 예상보다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가자시티 서부의 하마스 최대 거점 지역인 알샤티 난민 캠프를 공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1월 14일 알샤티 전 지역에서 하마스 소탕을 완료하고 지상과 지하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선봉에선 이스라엘군 제162사단의 제84 기바티 여단과 제93 나할 여단은 하마스가 비밀 무기 제조 공장으로 활용해온 알-쿠드스 대학교, 아드난 알-알라미 중학교 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점령하고 이곳과 연결된 지하시설 대부분을 소탕했습니다. 알샤티 난민 캠프는 제2차 인티파타 이후 이스라엘에서 추방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유입돼 조성된 난민 거주 구역으로 매우 좁은 지역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가자지구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가진 곳인데요.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감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이곳에서의 시가전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샤티 캠프의 외곽 해안선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해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지상군 진입 전 대대적인 대피 안내 전단을 살포했는데요. 일주일 가깝게 실시된 이 작전이 큰 효과를 낸 덕분에 난민 캠프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일주일 동안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인간 방패가 되어야 할 주민들이 도시를 버리고 탈출하자 결사대를 조직하고 거의 모든 길목에 급조 폭발물과 지뢰, 부비 트랩을 설치했는데요. 작전을 수행한 기바티 여단 관계자는 수색 작전이 실시된 거의 모든 집에 부비 트랩이 있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티 캠프 외곽을 완전히 포위하고 모든 방향에서 서서히 밀고 들어가는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저항이 식별된 건물은 공군과 포병의 지원으로 초토화시키고 기계화 보병이 전차와 중장갑차, 드론의 지원을 받아 건물 하나하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마스를 소탕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공군은 알샤티 캠프를 중심으로 24시간 동안 무려 200개소의 맹폭격을 퍼부어 하마스의 저항 거점을 무력화시켰는데요. 압도적인 정보 자산과 화력 자산의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 지상군은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알샤티 캠프를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제162사단은 사흘 동안 진행된 알샤티 시가전에서 확인된 전과만 200명 이상의 하마스 조직원을 사살하고 수만 명의 주민을 구출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14일 발생한 기바티 여단 셰이크 대대 부중대장 1명의 전사를 마지막으로 단 6명의 전사자만 내고 알샤티 점령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마스의 핵심 군사시설이 대부분 몰려있는 알샤티 난민 캠프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하마스는 이제 적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 대부분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시파 병원 지휘소 점령 작전과 마지막 남은 거점인 자발리아 캠프만 정리되면 가자지구 북부에서의 지상작전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대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이 알샤티 난민촌 여기를 단 3일 만에 점령 완료했다. 정말 놀라운데요. 자, 여기 아니었겠습니까? 이 지역 전체. 이 지역 전체인데 여기를 아주 빽빽한 지역인데 3일 만에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시파 병원 이 진입작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알샤티 병원, 알시파 병원은 지휘소, 지통실, 그리고 이 알샤티 난민촌은 후속 군수지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발리아 난민촌. 여기에서 세 군데가 핵심 거점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완전히 이제 클리어된 거고 알시파 병원 지금 작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가전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알샤티 난민 캠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틈도 없죠. 아주 빽빽하게 아마 단칸방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런 곳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차도 못 들어가요. 이거 하나를 전부 다 클리어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좀 수상하다. 수류탄 딱 넣습니다. 그리고 빵 터지니까 다시 이제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시가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에서 저격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위에 드론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RPG-7은 이 뒤로 나오는 이 백브레스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좁은 방에서 쏘면 뒤로 간 화염 때문에 자기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RPG-7을 쏘려면 완전히 그냥 파괴된 건물, 뒤가 없는 건물 또는 옥상 이런 데 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드론이 떠서 다 보니까 RPG-7의 공격 가능성 이런 거 조금 없죠. 드론이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층에 있는 이런 것들 수류탄 넣고 클리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큰 건물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능동방어장치가 달린 이런 그 중전차, 중장갑차, 이게 나메리 장갑차인데 이런 거 딱 세워놓고 화력 지원 딱 하면서 몸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병들 집어넣고 이거 좀 더 수상하다. 그럼 폭격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거 좀 수상하다 하는 이 건물들 200채를 폭격으로 부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뭐 계속 폭격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항공기에서 전투기에서 정밀 유도 폭탄으로 200채의 건물을 파괴시키다 이 말입니다. 이 알샤티 난민촌에서만. 그러면서 거기 알쿠드스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다른장 로켓 발사기. 이거 무슨 생긴 모습으로 봐서는 물탱크 같은 것을 잘라서 여기다가 로켓 발사기 다른장으로 집어넣었죠. 자, 이런 거. 여기를 다 점령하고 나니 이제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이스라엘
영토 쪽으로 로켓이 지금 이제 거의 안 날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본거지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밀집 지역을 단 6명만 전사하고 3일 만에 점령 완료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나머지 지역도 큰 피해 없이 완료하길 바라고, 여기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지역에서만 15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민심이 하마스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 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반이스라엘 성향이 가장 강한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제 하마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민심과 이반된 이 군사 세력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